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 관세 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를 본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며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이 더 높아 더 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호주 기자들과 공개 설전도 벌였습니다. 미 일간지를 상대로는 20조 원 명예훼손 소송도 냈는데요.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영국 국빈 방문길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 호주 국영방송 기자로부터 재임 뒤 재산이 얼마나 늘었는지, 현직 대통령이 여러 사업에 관여하는 게 적절한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존 부동산에 이어 최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트럼프 일가의 이익 충돌 가능성을 지적한 겁니다. 트럼프는 재산과 사업체 대부분 취임 전에 이뤄진 것이며 지금은 자식들이 관여하고 있다며 발끈한 뒤 외교 관계까지 거론하고 나섭니다. You are hurting Australia very much right now, and they want to get along with me. You know, your leader is coming over to see me very soon. I'm going to tell him about you. You set a very bad tone. 이어 조용히 하라며 발언을 제지한 뒤 다른 기자를 향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보라고 요구했지만 설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국 우파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 피살과 관련한 증오 발언 처벌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자국 기자 질문에도 날을 세웠습니다. A lot of your allies say hate speech is free speech. We probably go after people like you because you treat me so unfairly. It's hate. You have a lot of hate in your heart. Maybe they'll come after ABC. 트럼프는 이어 급진 좌파가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줬다며 자신이 바로잡고 있는 거라고 대응했습니다. 전날 뉴욕타임스를 상대로 21조 원 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내면서도 급진 좌파 민주당의 대변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거액의 소송 전으로 언론 재갈 물리기를 하면서도 커크 사망 이후 여론이 극단으로 나뉘는 상황에서 좌파 척결 메시지를 이어가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의 소송이 근거가 없고 위협 전술에 굴하지 않겠다며 언론의 감시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특검 진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하는 승부수까지 던졌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특검 출범 이후 현역 국회의원의 신병 확보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통일교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를 무사히 넘긴 때를 회고하며 이번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라고 날을 세운 권성동 의원. 법정 최후 진술에서도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방적 진술만의 근거로 구속을 시도한다며 결론을 내려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찬성표를 찍어달라며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권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직후 권 의원은 SNS를 통해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며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에 굴복했다거나 특검이 소설을 쓰고 있다며 맹비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법정에서 양측이 맞붙은 자리에서 재판부가 일단 특검의 손을 들어준 만큼 향후 통일교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한학자 총재 조사가 예정돼 있고 통일교의 대선 경선이나 전당대회 경선 개입, 권 의원의 추가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이미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이준석 의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에 연루된 추경호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을 향한 3특검의 칼끝도 더 날카로워질 전망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매관 매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가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김 전 검사는 김건희 씨 사돈집에서 발견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구매한 당사자인데요. 김 씨 측에 그림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그림을 받는 대가로 김 전 검사의 공천과 국정원 특보 임명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또 지난해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에게서 선거용 차량 대여비를 대납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김 전 검사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통일교 청탁 의혹 윗선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오늘 오전 10시 김건희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특검은 한 총재가 김건희 씨와 권성동 의원에게 청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의 윗선으로 보고 있는데 윤 전 본부장의 공소장에 한 총재를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한 총재는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라는 이념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때부터 교인과 자원을 동원해 지원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총재가 3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불출석하자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며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가 자진 출석 시 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에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진 않았지만 특검에 약속한 바를 지키겠다며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이번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독재적인 발상이라면서 장외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띄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하루 사이 민주당 전체로 확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지연 의혹에 침묵하던 대법원이 사법개혁 움직임에는 반발하고 있다면서 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기득권이 흔들릴 위기에 처하자 사법권 침해라며 집단 반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입은 분들의 민낯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할 거라는 경고성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건 명백한 정치 개입이니 명분은 충분하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 내란의 시기에 대선 후보를 법원이 스스로 교체하게끔 나섰던 이 상황들만큼 반헌법적 위헌적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건 정기국회 안에 대법관 증언과 내란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란 분석이 나옵니다. 사법부 수장의 거취를 인질 삼아 고위 법관들을 압박하는 일종의 기선제압이란 해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시키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대법원장의 거취를 공개적으로 압박을 하고 탄핵 운운까지 하는 모습은 민주주의 헌정 아래에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응 전략도 논의했는데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로 국민적 위기감이 커졌다는 판단 끝에 국회 밖까지 대여투쟁 전선을 넓히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국회의 담벼락 안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장외로 나가서 조금 더 강력하게 투쟁하는 게 좋겠다는. 야당은 나아가 사퇴 압박을 고리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정리되는 대로 탄핵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설 거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자 민주당은 정권을 잃자 이성까지 잃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카드로 대국민 여론전과 내부 결속까지 동시에 노리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계속 이렇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거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적이 없고 앞으로 논의할 계획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이 사퇴론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자청했습니다. 여당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 수석은 조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논의할 계획 역시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전날 강유정 대변인의 발언 파장이 계속되자
직접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좀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언급 이후 여권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YTN에 대통령실 대변인이 삼권 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의 거취 관련 언급을 공개적으로 해선 안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실 안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행보가 다른 논란에 가리는 걸 안타까워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이 대통령이 가장 힘을 쏟는 건 경제와 민생, 그리고 한미 관세 협상이란 겁니다. 특히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통령실도 최근 일련의 판결과 재판 진행 상황 등 여당이 내세우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개혁안을 내고 관여하는 혹은 그렇게 비치는 데는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경제를 주제로 3일차 대정부 질문이 진행됩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하고요. 기재부 조직 개편과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인데요.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네, 계속해서 9월 17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가 오늘 개막합니다. 오늘 저녁 7시 배우 이병헌 씨가 단독 사회를 맡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화제 행사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영화제의 개막작은 24일 개봉하는 박찬욱 감독의 신작이자 또 이병헌, 손예진 배우가 주연을 맡은 어쩔 수 없다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취임 뒤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엽니다. 오늘 회담에서는 다음 달 국내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한중 관계 발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중국의 서해 구조물 문제 등 양국 간의 현안뿐 아니라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또 편리하게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행안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를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요. 추석 물가 안정 관리 대책을 운영합니다. 행안부는 특히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만큼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에서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중점적으로 추진합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시 마성터널을 지나던 시외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5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30여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터널 속 버스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경기도 용인시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마성터널에서 달리던 시외버스에 불이 난 겁니다. 차 버리고 쫓아나온 사람들 많지. 연기가 너무 빨리 이제 사람들한테 겹치는데 전체 선회를 막아버리니까. 소방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내려 불길을 1시간여 만에 잡았지만 버스 승객 등 터널 안에 있던 60여 명 가운데 5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30여 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버스가 터널 안에서 미끄러진 뒤 벽면과 부딪히며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터널의 1차로와 2차로는 사고 정비를 위해 통제됐다가 이틀 뒤부터 다시 정상 개통될 예정입니다. 탱크를 실은 트럭 한 대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 10분쯤 운행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겁니다. 운전자를 포함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분리대 파편이 튀면서 반대쪽에서 달려오던 승용차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려던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에서 이륙 직전 정전이 발생해 계획보다 3시간가량 늦게 출발했습니다. YTN의 기내 상황을 제보한 탑승객은 여객기가 뜨기 직전에 전기가 끊겨 아찔했다면서 찜통 속에 35분가량 정전이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객기는 게이트로 돌아왔고 기장은 엔진 시동을 돕는 파워팩이 작동하지 않아 지상에서 엔진 시동을 견디 운항할 예정이라면서 안전 운항에는 문제가 없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엔진 시동 중에 추가적인 결함이 발생해 이륙이 다시 지연됐고요. 승객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동업 관계였던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피해자는 구속심사에 출석하며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서현 기자입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버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답변 인정하세요? 네. 범행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A씨는 인천 영종도에서 동업관계였던 20대 여성 틱토커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에 싣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해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버린 거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이동하다 무주까지 갔고 별다른 연고는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전까지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무주까지 추적해온 경찰에 자신은 피해자와 다투다 헤어졌다며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수사가 이어지자 5월경 피해자의 틱톡 채널에 투자하겠다며 접근했다가 운영과 관련해 마찰이 생겼고 지난 11일 영상 촬영을 하다가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국가수로부터 피해자의 시신에 경부를 압박한 흔적이 보인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러시아와 뉴질랜드산 녹용을 무허가 한약재로 만들어 판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무려 41억 원어치가 전국 한의원에 유통됐는데 탕약을 다려먹은 소비자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복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각종 집기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작업장에 사슴 뿔이 담긴 플라스틱 통이 늘어서 있습니다. 한약재로 만들려고 이미 기초 작업을 끝낸 것들입니다. 검은 이거 다 하셨네. 보니까 이거 봐. 다 검하시고. 아유, 냄새가. 간이 건조된 얇게 잘려있는 녹용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모두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비위생적인 곳에서 불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경동시장에서 무허가 녹용이 유통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자 A씨와 B씨는 상가 건물 한편에 제조 시설을 갖추고 러시아와 뉴질랜드산을 원료로 녹용 절편을 만들었습니다. 202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7톤을 제조해 5.8톤, 38억 5천만 원어치를 도매상 등 26곳에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업자 C씨는 허가 없이 장소를 바꿔 만든 녹용 절편 0.9톤을 팔아 3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다 합쳐 41억 7천만 원 규모의 녹용 약재는 시가보다 최대 36% 싼 가격에 전국 한의원 등 212곳에 유통됐습니다. 아직 피해 사례는 신고되지 않았지만 상당수 소비자는 이를 알지 못한 채 탕약 형태로 먹었을 거로 보입니다. 한의원에 판매가 되다 보니 아마 소비자들도 이 녹용을 가지고 제조된 탕약을 먹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걸로 저희가 확인되었습니다. 식약처는 녹용과 녹용 절편 1.4톤, 비밀 장부 등을 압수하고 불법 한약재를 만들어 판 4명과 유통에 가담한 37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를 꺼내들었습니다. 과연 가능한 관세인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오늘은 프랑스의 재정 위기 소식도 준비했습니다.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트럼프가 반도체, 의약품 이쪽 품목 관세를 자동차보다 더 높게 적용할 수 있다. 대체 이 관세 이야기를 꺼낸 게 몇 번이고 그러면서 실행하지 않는 게 또 몇 번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또 꺼내들인 배경은 뭐로 보십니까? 사실 지금 자동차 관세를 갖다가 25%에서 15%로 유럽연합이랑 일본에 인하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동차 업계에서 반발이 크니까 사실 원래 자동차 무관세였던 나라들을 15%로 인상해 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추가로 반도체랑 근데 의약품 쪽에다가 관세를 부과해서 외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늘리게 하겠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같이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품목 관세를 그러면 얼마까지 부과를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언급하기로는 반도체 품목 관세 같은 경우는 100%까지 부과할 수 있다라고 거론했고요. 의약품은 250%까지 부과할 거라고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렇게 높은 수치의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도 사실 우리나라의 HBM 같은 것을 국내에서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국 기업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의약품도 미국의 국내 약값을 떨어뜨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의약품에 250% 관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려워서 이것들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리게 하는 엄포용일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에 투자를 늘리게 되면 관세를 상당 부분 깎아주는 방식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많은 제조사들이 그런 관세 충격을 스스로 흡수를 하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의약품이나 반도체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100%랑 25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이 흡수를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관세는 물가에도 영향을 주죠. 지금 미국 수입 물가를 좀 살펴봤더니 예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놨었는데 보니까 8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3%나 올랐습니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좀 주장해왔던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8월에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3% 올라가지고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초과했습니다. 그 비연료 수입품 가격이 전월 대비 0.4% 올라서 지난 4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관세 인상에 따른 비용 상승 부담을 외국의 수출업체가 흡수하지 않고 가격에 실제로 반영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을 쭉 보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는 예상과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고요. 고용은 확실히 나빠지고 있고 그런데 소매 판매는 탄탄하고 굉장히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 어떤 상황인 겁니까? 지금 미국 경제는 보면 고용이 침체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것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일자리 가 늘어나서 고용이 늘어나는 정도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고용 시장은 침체되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소매 판매 같은 경우는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라든지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상승률은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전년 동기 대비 2%보다는 아직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직은 물가가 완전히 잡힌 상황은 아니라서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는 것 때문에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확실하지만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소매 판매도 견조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대로 빅컷 0.5%포인트 인하 같은 빅컷을 단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미 간의 관세 협상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오늘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 대표가 만나는데요. 협상 내용이나 속도 면에서 어떻게 협상이 흘러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협상은 지금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측의 이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접점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것은 7월 30일에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하면서요.
그 상호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지는데요. 그때 구두 합의를 했는데 양측의 주장이 달랐었습니다. 우리나라는 5% 정도만 직접 투자를 그렇죠. 하고 나머지는 대출과 지급 보증의 형태를 띨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뭐 현금으로 투자할 것이고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네네네. 주장을 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은 똑같은 방식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특수목적 법인에다가 입금을 하면 원금이 회수될 때까지는 뭐 9대1의 비율로 한국과 미국이 이익을 나눠 갖다가 원금이 회수된 다음에는 이익의 90%를 다 미국이 가져가고 어디에 투자할지도 미국이 정하겠다라고 예. 하는 건데 3,500억 달러는 사실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의 80%가 넘어가는 그렇죠. 상황이다 예.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미 뭐 통화 수합, 무제한 예, 통화 예, 수합을 해달라 이러는데 미국이 사실 들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장기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고심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우리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구금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 다음에 미국 행정부 쪽에서도 당황하는 기류들이 많이 읽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것들이 어떤 이 협상의 교착 상태를 돌파할 계기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게 계기가 되는 게 아니라 협상에 있어서 또 다른 좀 합의하기 어려운 난제가 추가된 것으로 보여져가지고요. 협상이 어려워졌다. 협상의 안건이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투자 방식을 결정하는 거, 이거에 더해서 이제는 비자 문제, 한국의 이 노동자들이 구금이 됐다 보니까 한국의 투자를 조기에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술자들이 미국에 가서 미국의 노동자들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그렇죠. 투자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비자를 할당해달라라는 것을 추가로 논의를 하는 게 불가피한데 이것은 미국의 의회의 입법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은 또 다른 국가들의 반발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커가지고 이것은 또 더 합의를 어렵게 하는 새로운 난제가 추가돼서 이것을 우리가 레버리지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작정 이거를 장기화로 끌고 가는 것은 우리 경제에도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자동차만 하더라도요. 지금 추가적인 관세 부담이 현대자동차가 25%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기존의 무관세였는데 매달 뭐 7천억 원에 달하는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지금 추정 결과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속한 타결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세 이야기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다음 주제로 가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부터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3시쯤에 이제 미 연준이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해서 기준금리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단 말씀하셨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강하게 빅컷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 또 이사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이 트럼프의 의사가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빅컷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FOMC의 voting 멤버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그 FOMC 위원들 중에서 트럼프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임명된 이사인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미셸 보우먼 이분들이 지난번에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금리 그래서 내라고 0.25%포인트 인하해야 된다고 소수 의견을 냈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임명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스티브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이 이제 추가됐기 때문에
그래봤자 3명이라서 사실 이 3명은 소수라서 빅컷을 영향을 미치기는 불가능하고요. 대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번에 연준에서 금리 결정을 하면서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연준 위원들의 점도표, 예. 기준금리 전망, 그다음에 네네네. 미국의 경제 전망을 발표하는데요. 이 점도표에서 트럼프가 임명한 이 이사들, 1기 때 임명한 이사와 이번에 신규 임명한 마이런 이사가 상당히 자신들의 의견을 강하게 점도표에 반영을 해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점도표의 그 기준금리 전망이 얼마나 크게 퍼져 있는지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지점에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지금 상황, 지금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매번 기준금리를 낮춰서 0.75%포인트 정도 낮추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 건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B컷이라든지 대규모 대폭의 금리 인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두 가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폭의 금리 인하는 지금 괜찮지 않은 상황으로 예.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물가 상승률이 시장의 전망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이 관세 인상한 것을 갖다가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미국의 국내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소비 지출 물가 상승률은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요. 그래서 물가 안정 측면에서는 정책 금리를 갖다가 빠르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 반면에 노동시장 같은 경우는 빠르게 냉각되고 있어가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고용 같은 경우도 그 증가폭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고용도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했을 때는 기준금리 인하는 불가피하지만 큰 폭의 인하를 할 경우에는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연준이 굴복했다. 그래서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서요. 예. 이렇게 되면 통화 정책의 효과가 점점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25%포인트 인하만 제가 보기에는 유일한 이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2번의 인하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사실 뭐 일회성에 가깝다라고 지금 미 연준 의장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물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다기보다는 일회성으로 관세 인상이 됐을 때 그게 가격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책 금리를 올해 2번 정도 0.25%포인트 나눠서 인하할 여지는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 회의에서 어떤 결정이 발표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요. 지금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예, 가장 큰 이유는 프랑스의 이 재정 적자가 계속 누적되면서 국가 부채가 엄청나게 쌓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국가 부채를 줄이고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긴축 재정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반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대규모 파업이 예고가 됐는데 이 노조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이루 전임 총리죠. 전임 총리가 이미 사퇴를 했는데 내각이 총사퇴를 했는데 이 전임 총리가 제시한 긴축 재정 예산안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요. 그다음에 세금 정의라고 해서 이제 부자 증세를 하자. 그다음에 연금 개혁을 하기로 했는데 연금 개혁도 백지화하고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에다가 이제 국가 재정을 지원하고 연금과 임금을 오히려 인상해 달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대규모 파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프랑스의 지금 재정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 신용 등급 강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은 거의 진짜 망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벌써 몇 차례 무너지는 건지 굉장히 자주 보는 소식이 돼버렸는데요. 과거의 프랑스 하면은 독일과 프랑스 두 나라가 이후에 버팀목 역할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소위 말하는 피그스 국가들,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이렇게까지 상황이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프랑스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까지 나빠진 배경은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재정 중독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예. 재정 우위 현상이다라고 지금 경제학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성 지출이 끊임없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10년간 평균 GDP 대비 정부 지출이 약 58%에 달했거든요. 근데 이 막대한 정부 지출 중 상당 부분이 복지 지출에 쓰이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 뭐냐면 연금, 건강보험, 실업수당 같은 것을 대규모로 지급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한 번 늘어난 복지 지출 같은 경우는 쉽게 줄일 수가 없습니다. 줄이게 되면 뭐 줬다가 뺏는 게 어딨냐라고 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대규모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게 불가피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의 국가 채무 GDP 대비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이 막 113.9%에 이를 정도로 크게 늘어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 그리스랑 이탈리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국가 신용 등급도 강등이 되고 그래서 프랑스 정부도 어쩔 수 없이 긴축 재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임 프랑스와 바이로 전 총리가 내세운 예산안에 따르면 공휴일을 2일 축소를 하고 연금도 동결하고 의료 예산을 감축해가지고 약 64조 원의 지출을 줄이는 예산을 내놨다가 국민들의 반발을 사고 내각이 총사퇴하는 이런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네, 국채금리가 이탈리아 수준까지 올랐는데 왜 국채금리가 이렇게까지 오른 겁니까? 왜냐하면 프랑스의 국가 신용도,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137%에 달하는 나라로 유로존에서 대표적인 재정 문제아 국가거든요. 그런데 이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5%인데 프랑스가 9월 9일 기준으로 3.46%로 가까운 수준까지 치달았습니다. 이것은 프랑스의 국가 신용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리아 수준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 우려스럽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긴축 재정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야당의 반발로 인해서 계속 내각이 총사퇴하면서 긴축 재정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가의 부도 위험 이쪽에 투자를 하는 프랑스의 CDS 프리미엄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이런 상황들 위험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유로존 가운데서 국가 채무 비율이 프랑스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OECD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게 높아지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시사한 점은 없습니까? 예,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 그 다음에 정부가 발표한 이제 장기 이제 국가 재정 전망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요. 2026년 한국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의 GDP 대비 비율이 4%입니다. 근데 유럽 연합에서는 3%를 권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우리나라는 오버되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정부 부채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국가 채무의 GDP 대비 비율 같은 경우도 2055년 지금부터 이제 30년 뒤에는 GDP의 126.3%가 될 것이라고 이제 장기 전망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프랑스보다도 안 좋은 상황이 치닫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고령자들에게 들어가는 건강보험 지출이라든지 연금 지출 이런 데 들어가는 의무 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의무 지출이라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다 보니까 법을 바꾸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고요. 법을 바꾸려면 당연히 또 국회에서의 반발, 그다음에 국민들의 반발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상황,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뭔가 정부와 정치권이 결단을 해가지고 의무 지출을 구조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세원을 발굴해서 증세를 하는 것 이것이 미래 세대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재정을 이렇게 활발하게 쓰고 중독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거 되돌리는 거 굉장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재정 지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영화 내일을 향해 쏴라, 아웃 오브 아프리카 같은 한 시대를 풍미한 할리우드 스타 로버트 레드포드가 사망했습니다. 배우이자 영화 감독으로 또 환경운동가로 큰 발자취를 남긴 그의 생애를 이경아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은행 강도,
비행단 두목을 속이는 사기꾼, 워터게이트 사건을 파헤치는 민환 기자와 사랑하는 여인을 태우고 상공을 나는 모험가까지 배우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려낸 숱한 인물들은 영화 팬들의 추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습니다. 청년 시절 전형적인 금발미남으로 데뷔해 시간과 함께 원숙한 연기력으로 한 시대를 대표하는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연출에도 도전해 중산층 가정의 해체를 다룬 데뷔작 보통 사람들로 1981년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Their performances I'm pleased with, but I'd rather not get into that. But the films that I've made, I think probably the ones I look most favorably on are the ones that I was told would never get made, and by perseverance they did. 레드포드가 남긴 것은 작품만이 아닙니다. 미국 독립영화의 산실이 된 썬댄스 재단과 영화제를 통해 새로운 재능을 발굴해냈습니다. We are here to support the filmmakers and to increase diversity, to broaden the envelope if we can, and to hopefully legitimize more independent films' place in the film world in general. 레드포드는 화려한 할리우드와는 거리를 두고 미국 유타주에서 자연과 함께 살았습니다. 기후변화 등 인류 공동의 문제를 풀기 위해 앞장서며 활동 반경을 넓혔습니다. This is an urgent matter. It's not something we can keep talking about. We have to act, and we have to act sooner rather than later because the meter's ticking. 레드포드는 지난 2019년 당시 트럼프 정권을 가면을 쓴 군주제에 비유하며 미국의 소중한 가치를 공격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연임하면 독재 정치로의 추락이 더 빨라질 것이라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도전과 연대 그리고 실천에 주저함이 없었던 레드포드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89년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각계의 애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레드포드의 사망 소식을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위대한 인물이었다며 조의를 표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아직 서울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은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은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밖에 중부지방 곳곳에는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횡성 등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산도 꼭 챙겨야겠습니다. 오늘 또 어느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는 건가요? 네, 서해상에서 비구름대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오늘 오후까지 중서부와 전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산사태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북 군산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군산 어청도에는 새벽 한때 시간당 70mm에 달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전북 군산과 충남 보령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비구름의 이동에 따라 그 밖의 지역에도 강한 비가 쏟아지며 호우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에 최고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6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릉 지역에는 10에서 40mm의 단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중부지방은 늦더위가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24도 등 아침과 기온이 크게 다르지 않겠고요. 반면 남부지방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며 대구와 창원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동과 남부지방은 내일도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금요일인 모레 또다시 전국적으로 비구름이 들어오며 이때는 남부지방도 늦더위가 물러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비와 함께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썰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9월 17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